68세 남성이 변강쇠도 아니고 하룻밤에 2번. 저는 올해 68살 도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저를 두고 변강쇠라고 합니다. 별 뜻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또래보다 기운이 조금 남아 있어서죠. 노인정에서 장난삼아 붙여준 별명인데 이 별명이 이렇게 의미 있게 다시 쓰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47년 전에 놓쳤던 단 한 사람, 그리고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 숨기고 있었던 비밀, 그리고 68세의 제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 저는 여전히 그 사실을 이해하긴 했지만 익숙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쓰던 베개 쪽이 차갑고 식탁 반대편 의자가 비어있는 게 어색하고 저녁을 먹고 난 뒤 TV 소리만 크게 울리는 거실도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햇빛도 부담스럽고 사람들 웃는 소리도 칼날처럼 들립니다. 저는 딱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 책상을 정리하다가 반쯤 찢겨진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도현 씨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찢긴 채 사라져 있었죠. 내용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못 전했길래 이렇게 남기고 간 걸까? 어느 날 벚꽃이 아주 일찍 핀 3월의 오후였습니다. 집안이 괜히 답답했어. 오랜만에 중앙동 공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공원, 저희 아내가 자주 앉던 곳이자 20대 시절 서진과 처음 손을 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그 벤치를 멀찍이서만 바라보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벤치 앞으로 걸어가고 있더군요. 마치 누가 등을 떠미는 것처럼. 그리고 그 벤치를 본 순간 저는 숨을 잠시 잃었습니다.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앉은 자세, 손끝, 목 돌리는 방식까지 익숙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익숙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진. 그 여자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47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하지만 제 심장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완전히 놓지 못했나 봅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현 씨, 오랜만이네. 그 순간 시간이 그냥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심지어 제 심장 뛰는 소리마저 멀어졌습니다. 4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진아?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존댓말 써? 우리 사이에? 그 말 한마디에 제가 20대였던 그 시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왜 여기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도현 씨, 사실 나 여기 자주 왔어. 여길 왜? 서진은 꽃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혹시라도 도현 씨가 오면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 누가? 서진은 제 눈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내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아내의 글씨체가 선명히 적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아내분이 나한테 맡기신 거야.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저는 봉투를 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왜 서진에게 이런 걸 맡겼을까? 서진은 제 손등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도현아,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 그 말과 함께 저는 47년 동안 덮어두었던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집 안 곳곳엔 여전히 그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 및 작은 흔들의자, 아내가 뜨개질하던 털실이 그대로 굴러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쓰던 꽃무늬 머그컵이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침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오른쪽 베개엔 아직도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베개를 처음 껴안았던 날, 그제야 저는 울었습니다. 장례식 동안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텅 빈 방 안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직도 밤이 무섭습니다. 불을 끄고 눕는 순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니까요. 손을 뻗으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그쪽으로 손이 갑니다. 그러다 차가운 이불만 만지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아들 준호는 가끔 찾아와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늘 괜찮다 하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재도 전화를 하면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 끼니는 챙겨 드세요. 혼자 계시면 더 허전하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혼자 있는 건 사람이 적응할 수 없는 종류의 고독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된 것도 아닌데 살아있는 건지 그냥 버티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습니다. 서랍 안쪽 구석에 숨겨져 있던 종이, 찢어진 듯한 흔적이 있었고 속에는 반쪽짜리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현 씨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있었습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은 편지. 남은 문장은 찢겨 있었고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반쪽짜리 문장은 며칠 동안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나에게 속상했던 건가? 아니면 미안했던 건가? 혹은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어쩌면 내가 알면 안 되는 무언가였을까? 그 편지는 제 마음을 산산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집은 여전히 제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행복하니? 너는 지금 살아있니? 너는 또다시 사랑할 수 있니? 그 질문들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3월의 오후, 벚꽃이 미친 듯 피어오르는 그날, 저는 이유도 없이 중앙동 공원으로 걸었습니다. 아내와 주말마다 산책하던 그 길, 그리고 20대 시절 서진과 끝없이 이야기하던 바로 그 벤치. 나는 늘 멀리서 바라만 봤지 앉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왠지 모든 기억을 감당해야 할 것 같아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벤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 앉아보자. 나는 벤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 단발, 단정한 어깨선,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허공을 바라보는 옆모습. 왜인지 모르겠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서진이었습니다. 47년 전 제가 사랑했고 놓쳤고 평생 한 번도 지우지 못했던 그 사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현 씨, 내 글자였지만 47년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숨도 못 쉬고 서진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더니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아직도 나한테 존댓말 써. 우리 사이에? 그 말투, 그 표정, 그 분위기, 마치 대학 시절 그냥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서진이 왜 이 벤치에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녀가 다음에 꺼낸 말 때문이었습니다. 도현 씨, 사실 당신 아내분이 몇 년 전에 나한테 연락했었어. 아내가? 왜? 서진은 제 표정을 보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직접 만나진 않았고 내 지인 통해서 사진이라 어떤 봉투를 맡기셨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현 씨에게 아내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왜 47년 전 내 첫사랑에게 이 봉투를 맡겼던 걸까? 그 질문 하나에 제 삶 전체가 다시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아내에게서 받았다는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제 숨이 먼저 멎었습니다. 47년 만에 만난 사람이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도현 씨, 이거 받아. 서진이 봉투를 건네주는데 그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투가 손에 닿는 순간 마치 아내가 제 등을 가볍게 밀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받아줘. 그리고 너도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봐. 봉투는 얇았고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아내가 남긴 편지,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아내가 서진에게 맡겼던 쪽지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쥔 채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서진도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현 씨,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녀의 말은 쿨하게 들렸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감정이 그 눈 안에서 울컥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 왜 여기 있었던 거야? 그녀는 벚꽃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15년 전부터 이 벤치에 가끔 왔어. 15년 전부터. 어떤 날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날은 일주일에 2번.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생각나면 오는 거였어.
그녀는 먼 곳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앉으면 도현 씨 생각이 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 곳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진아,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지. 근데 도현 씨도 그랬잖아. 우리 둘 다 서로를 잊은 척하며 살았던 거니까.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날 찾았다는 말 들었을 때 솔직히 겁도 났어. 아내가 너를 왜? 그분이 그러시더라. 혹시 내가 도현 씨를 만나면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응.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 걷기도 불편한 상태였는데 나한테 부탁하면서 웃더라고.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평생 나한테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그래서 미안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왜 미안했을까? 나는 평생 아내에게 미안했는데. 도현 씨, 그분, 당신 마음을 알고 있었어. 무슨 마음? 서진은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나에 대한 마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비밀이 다시 밖으로 끌려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왜 미안해? 나도 그랬는데.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고, 그녀의 말투는 오히려 날 위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현 씨, 응, 우리는 그때 서로 사랑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 나 도현 씨 첫 키스였잖아.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어색하게 웃어버렸습니다. 그 얘길 왜 갑자기 해? 왜냐고? 기억나나 해서.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기억나? 그 동네 영화관 뒤편에서 비도 오고 우리 둘 다 우산도 없었어. 저는 얼굴이 벌개질 것 같았습니다. 비는 오는데 둘 다 쭈뼛거리기만 하고. 그러다 내가 먼저 잡았잖아. 도현 씨 얼굴. 서진은 손으로 내 볼을 잡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지. 너 나 좋아하지? 라고. 졌다. 진짜. 그때 도현 씨 진짜 귀 빨개져서 도저히 못 보겠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그녀는 입술을 가볍게 다물며 웃었습니다. 살짝 입 맞췄지. 그 순간 47년 전 조그만 극장 뒤 골목의 차가운 벽. 비 냄새. 떨려서 제대로 감지도 못했던 눈. 서진이 내 볼을 잡아당기던 그 따뜻한 손.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도현 씨가 너무 놀랐어. 입술 떼자마자 나한테 그랬잖아. 그 얘긴 하지 마라. 왜? 귀여웠는데. 서진아, 나 심장 멈춘 것 같아. 정말 그랬다니까. 저는 얼굴을 감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나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냐.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난 그날부터 확실히 알았어.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바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녀도 나도 말을 잠시 멈춘 채 벚꽃이 흩날리는 걸 바라봤습니다. 근데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우린 서로를 좋아했는데 어린 마음에 어쩌다 보니 놓쳐버렸어. 맞아. 그래서 난 15년 전부터 이 벤치에 가끔 왔어. 기억이라도 같이 앉아 있으면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지나갈 때마다 내가 앉아 있을 것 같아서. 서진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근데 도현 씨, 아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녀는 아내가 남겼다는 편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 당신이 외로워질까봐 미리 준비해 놨더라. 준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 내가 읽어도 되겠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체는 흐트러져 있었고 잉크가 군데군데 번진 흔적도 보였습니다. 서진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47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의 끊어진 이야기와 아내가 숨겨온 진실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봉투 안에서 편지를 꺼낸 뒤 두 손으로 곱게 펼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아내의 글씨를 따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있을 거예요. 먼저 떠나서 미안해요. 처음 문장부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그대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언제 발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못 찾을까봐 당신과 인연이 있었던 어떤 분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아내가 서진을 알고 있었다니. 당신에게 말 못한 게 있어요. 당신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전 알고 있었어요. 서진이 편지를 읽는 도중 제 시선과 단 1초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어요. 당신이 창밖을 멍하니 보던 그 표정. 누군가를 떠올리는 눈빛. 그걸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숨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저에게 좋은 남편이었으니까요. 늘 다정했고, 늘 배려했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줬으니까요.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미안했어요. 당신의 진짜 마음을 잡아두고 있는 것 같아서.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나는 동안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편지의 이 문장에서. 서진은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이 평생 가슴에 담아둔 그분을 다시 만나길 바라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서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이 평생 그리워한 사람일 테니까요. 제가 질투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붙잡고 싶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도현 씨, 내가 먼저 가지만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편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제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말 대신 살짝 손을 얹어 주었는데 그 따뜻함 때문에 오히려 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서진아. 응. 나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현 씨 잘못 아니야. 그분이 가장 잘 아셨을걸?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도현 씨, 응. 그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많이 사랑한 거야.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온기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한숨을 길게 내쉬고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응. 너는 결혼 생활 어땠어? 서진은 웃음인지 씁쓸함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다들 그렇잖아. 젊을 때는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살다 보면 같이 늙어가는 사이가 되더라. 남편분은 언제? 5년 전에 내 곁에서 편하게 갔어. 그래, 미안하다. 미안할 게 뭐 있어. 그 사람도 좋은 남자였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근데 서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현 씨는 평생 내 이름을 한 번도 놓지 않았더라. 제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자 서진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내분이 그랬어. 늘 책상 서랍에 내 사진 한 장이 있었다고. 나는 숨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그걸 알고 있었어? 응. 근데 그분, 그 사진을 버리지 않았대. 왜? 그 사람은 내 남편이 평생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 마음까지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했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한테 우리가 뭘 더 미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우리는 벚꽃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47년 동안 멈춰있던 느낌이 그날 조금씩 다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응.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47년 전 돌아서던 그녀의 뒷모습만큼이나 가슴을 묵직하게 눌러왔습니다. 대답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야, 준비돼 있었지. 그 미소는 47년을 돌아 다시 제 앞에 도착한 봄 햇살 같았습니다. 서진과 다시 재회하던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중앙동 공원 벤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네 시장을 함께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1시간만 함께 있어도 어색한데 어떤 사람과는 47년을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서진은 나를 볼 때마다 늘 웃었습니다. 도현 씨, 아니 도현아, 너는 왜 이렇게 예전 그대로야? 그녀의 그런 말투가 내 마음을 서서히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나는 당황해서 괜히 TV 리모컨을 들고 소리를 줄이는 척했습니다. 뭐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렇지.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소파 위에 놓여있던 작은 스카프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 스카프는 서진이 며칠 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이미 준호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지인의 거다. 지인.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누구 만나세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거짓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만나는 사람이 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건 알지. 근데 아버지,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친척들은요? 동네 사람들은요? 용건이 그거냐? 아버지, 엄마랑 42년을 사셨는데 이렇게 빨리 다른 분을 만나는 게 맞는 건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도 사람이다. 외로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분 만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알았어. 서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뭐래? 그만 만나래. 서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도현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싫다는데 나도 부담스러워. 괜히 도현이 너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서진아, 난 너랑 도현아,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라.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없는 벤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마치 20대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도무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민재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보험 증권 좀 필요해서 서재 서랍 좀 열어봐도 돼요? 서랍 맨 아래 있을 거다. 민재는 집에 와서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문득 장님처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나는 서재로 갔습니다. 민재 손에는 아내의 글씨체가 적힌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버지가 안 볼까봐 깊숙이 넣어두셨던 것 같아요. 큰아들 준호도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민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내의 글씨, 떨리면서도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민재가 읽었습니다. 도현 씨,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있을 겁니다. 내용은 서진이 읽어준 편지와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만 달랐습니다. 당신이 평생 좋아했던 사람이 혹시 아직 혼자라면 그 사람에게 솔직해지세요. 내가 못 해준 사랑까지 그 사람에게 해주세요. 준호는 울면서서 아버지, 나 몰랐어요. 아버지가 외로웠던 게 제일 무서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요. 나는 두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도 미안하다. 그날 우리 셋은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사랑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도현아, 우리 만나자. 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나도 보고 싶었다. 서진을 다시 만나러 가던 날, 나는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68년을 살았는데도 이런 설렘은 도무지 적응이 안 됩니다. 중앙동 공원에 도착하자 서진은 벤치에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그녀는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도현아, 왔어. 47년의 시간, 며칠간의 침묵, 그리고 아내의 편지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도현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나이에 뭘 미안해. 그녀는 잠시 벚꽃이 흩날리는 걸 바라보다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나 진짜 겁났어. 내 아들이 나 싫어하면 어쩌나.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복잡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만 했어. 괜찮아. 아들들 다 얘기했어. 이제 이해해. 아내의 편지도 받고.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응. 이제 너랑 나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돼. 그 말에 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아, 나 너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하고 47년 동안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 없어. 나는 웃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너 그때 영화관 뒤에서
나한테 첫 키스했을 때 진짜로 심장 멈춘 줄 알았어. 그러자 서진은 갑자기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때 너 얼마나 귀여웠는지 알아? 키스하고 3초 만에 숨 헐떡거리면서 서진아, 나 죽는 줄 이랬다니까. 그 얘기 그만하라니까. 아니야, 너무 귀여워서 또 말하고 싶은데 나는 부끄럽지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내 마음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산책을 했습니다. 서진은 자기 딸 이야기를 했고 나는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장난스럽게 너 요즘 운동 좀 하지? 허리 괜찮아?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진이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근데 그날 말이야. 뭔 날? 우리 그날 밤 말이야. 나는 바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왜? 너 진짜 약 안 먹었어. 안 먹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1시간이나 했어? 그것도 2번. 서진아. 그 얘기도 그만해. 서진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유, 변강쇠, 도현이. 노인정 할머니들이 말한 게 진짜였네? 그걸 왜 믿어? 그 사람들 맨날 농담이잖아. 근데 농담이 아니었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너무 좋았어. 그 말은 47년 전 첫 키스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하게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너의 체온 지금도 기억난다. 서진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며칠 뒤 서진은 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작은 아파트, 창문 앞에 놓인 화분들, 그리고 따뜻한 조명의 거실. 서진은 식탁 위에 2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랑 같이 살고 싶다. 서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응. 우리 같이 늙어가자. 남은 날들 함께 보내자. 서진은 갑자기 입술을 꾹 깨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현아, 나 그런 말 47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진이 살짝 기대어 말했습니다. 도현아, 오늘 밤은 어제보다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 왜? 변강쇠는 그런 거 자신 있다며? 그 말 누가 했냐고. 서진은 웃으며 내 목에 팔을 걸었습니다. 도현아, 우리 나이에 부끄러워할 게 어딨어. 살 날보다 못 살 날이 더 많잖아. 기회 있을 때 즐겨야지. 나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서진은 내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천천히 해. 내가 너무 좋아. 그날 밤 우리는 정말로
20대처럼 어설프지도 않았고 30대처럼 바쁘지도 않았으며 40대처럼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68세와 67세 서로의 온기를 천천히 느끼며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얼마 후 우리 두 사람은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나는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행복해져 볼게. 서진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현이 잘 챙길게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내의 묘비 앞에서도 나는 이상하게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도현아, 응, 우리 언제부터 같이 살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진은 웃으며 제 팔을 툭 쳤습니다. 뭐야, 말은 또 왜 이렇게 직설적이야? 그냥 너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47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저녁 햇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혹자는 말하겠죠. 늦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낸 만큼 사랑도 깊어지는 겁니다. 67세.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생 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사랑할 자격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삶이 조금 더 남아있다면 사랑도 조금 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두 번째 봄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